사실 뭐 지금 새삼스럽게 뭐 그 과거 소련이 왜 붕괴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붕괴가 왜 됐는지 모르면서 사는 것보다 붕괴가 왜 됐는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지금도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연동돼 있는 것이라서 그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이제 발견했습니다. 책을 해서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이 책은 그러니까 그 레이건 그 재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981년부터 88년까지 이제 8년 동안인데 미국의 이제 KC 중앙정보국 국장과 와인버그 국방장관이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소련 붕괴 전략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총성 없는 3대 전쟁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이제 소련의 취약점 있잖아요. 소련 경제의 취약점. 제가 잠시 좀 읽어보면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던 그 소련의 상황, 그 다음에 고질적인 식량 부족으로 해외로부터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한 후 세계 영역에서 대소련 전쟁의 포화를 퍼붓자라고 이제 걔네 내부에서 이제 쇼를 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전이 되겠어요.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소련이 옛날부터 과학 기술도 뭐 미국보다 약간씩은 앞서 나갔고 기초과학 인구도 뭐 많이 있고 적지 않죠. 그런데도 저 경제 문제는 저렇게 해결이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사실 서방에 비해서 기본적인 기술이 없었고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그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통제로 이제 서방에서 있잖아요. 야, 쟤네 소련 뭐 먹고 사니? 쟤네 석유 먹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로 먹다가 아니라 그렇죠. 경제 구조 자체가 석유 안 팔면은 깡통이야. 뭐 팔 게 뭐가 있어, 걔네가.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도 가스고. 그렇죠. 요새도 파이프라인에서 그거 말고 팔 게 없잖아. 무기도 팔지. 무기도 많이 팔지.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에너지 수출을 차단해야 되겠다. 저기를 봉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쟤네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재정 파탄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하고 유가를 무조건 낮게 하는 거야. 유가를 무조건 낮게 해서 아무리 석유 팔아봐야 짭짤하지 않게. 절대 안 짭짤해. 싱거워. 그래서 소련의 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뭐 다 알다시피 그 사우디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우디의 사우디하고 우리 미국이 가서 여기 저기 달러 안 갖고 오는 애들은 그 석유 주지 마. 달러 갖고 온 애들만 주고 그 다음에 낮춰. 유가를 무조건 낮춰. 저렴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략이었다는 거죠. 석유 파동 시작할 때 그 소련의 석유가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소련이 1979년에도 2차 석유 파동 때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군비 경쟁을 브레즈네프가 하나 정말 잘못했다면 뭐 브레즈네프에 대해서 너무 욕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브레즈네프가 하나 잘못했다면 이 핵 개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미국이 계속 불러일으키니까 자기네들도 할 수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 돈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에 있던 그 공산권 국가들한테 그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소련 중앙정부에서. 네, 중앙정부에서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퍼줘. 네, 너무 많이 퍼졌고 여기저기 너무 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힘이 들어 못 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이 들어왔어도 이 소련으로서는 관리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게 일단 그 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둘째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을 기획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 그 포드가 기획했던 거. 카터가 기획했구나 참. 카터 행정부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을 기획해가지고 소련을 끌어들였거든. 이 바보처럼 끌려 들어간 것이 또 소련의 그 내부 붕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일단 그 초반부는 그렇죠. 이제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 이제 교황청도 끼어들고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폴란드 출신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로비가 얼마나 들어갔겠냐고요. 그래서 그 폴란드 교황이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지지하고 그쪽에 그 노조를 강력하게 밀어줌으로써 폴란드로부터 이제 동유럽의 균열이 시작됐고요. 오죽했으면
그 마가렛 대처가 거기 영국 수상. 수상이 그단스크, 네? 아, 그단스크. 조선소. 조선소 그 자유노조 있던 곳, 바웬사 있던 명예 시민이야. 대단하네. 명예 시민입니다. 예. 대처가. 예, 대처가 얼마나 자유주의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요. 명예 시민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의 그 촉발인 동시에 소련 붕괴의 서막이 폴란드서부터 유발된 건데요. 그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나라인 게 뭐 폴란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하겠지만 그 레짐 체인지를 한다든가 유럽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 꼭 폴란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축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반소련 저항 기지의 네. 축이에요. 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그치, 맞아. 폴란드가 하여간 간에 중간에 움직여서 문제를 일으켜 놓아요. 폴란드의 어떤 지역적 사회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이용이 된 겁니까? 뭐 이거는 또 얘기를 너무 길어지나요? 아니요, 또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텐데 일단 30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거기. 거기에 유대인이 짱 박혀갖고 쉽게 잘 움직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금융 세력 중 유대인이 꽉 잡고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좀 움직여줘라 그러면 폴란드가 잘 따라서 움직여줬고 또 정부 인사들도 잘 따라왔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쥐뿔도 없이 그냥 좀 말이나 타고 돌아다니면서 칼이나 휘둘르던 그 폴란드 군인들한테 감히 건방지게 히틀러와 우리를 싸우게 해준다면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피를 라인강 강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건방지게 이를 데 없는 사령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 폴란드 사령관이. 네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히틀러가 저 폴란드 그러지 않아도 폴란드 때문에 지금 저 단직하고 저쪽 그 회랑 쪽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자기랑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만 시켜달라 그랬어요 걔네가. 잠깐. 그래서 지금 폴란드 너무 나갔어. 지금 그래서 그 폴란드 출신의 교황을 꼬셔가지고 그다음에 바웬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그렇죠. 그 자유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네. 소련을 내부로 붕괴시킬 수 있는 그 네. 반소련 저항기지의 유럽의 반소련 저항기지의 축을 갖다 박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알박기를 했다. 알박기를. 1990년까지 다 끝났어요. 네. 1990년까지 바웬사가 250만 달러를 받아 챙겼습니다. 해당. 뭐 얘기 다 끝난 거지. 뭐. 나중에 대통령 됐잖아요. 거기 그럼요. 그 초대 대통령인가? 네. 네. 끝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근데 신 교수님이 다 말해버렸어. 제가 말한 거를 세 개를 말해야 되는데 깡그리 다 말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제가 이제 악어새야 거기서 말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또 말 시키면 계속 가거든. 내가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야 돼. 말 시키지 마세요. 말을. 그래서 자제하는 거예요. 무슨 백과사전이야 뭐야? 그러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금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첫 번째는 경제전이다. 근데 소련을 조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 걔네들 그 전략 그 입안자들이 봤을 때 야 요거 무너뜨리면 될 것 같은데라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련이 너무나 강한데 뭐 무슨 돌쇠도 아니고 야 그냥 밀어붙여 탱크처럼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감지하고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 말씀한 거 경제, 그다음에 이제 그 레짐 체인지 외교전, 그러니까 경제전, 외교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사전, 그러니까 군비 확충 경쟁전이 되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아까 살펴보다 말았는데 경제전에서 조금 추가할 게 말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이 있잖아요. 지금의 노드스트림처럼 소련과 유럽을 연결시키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게 뭐냐면 우렌고이 6. 우렌고이 6. 지금은 노드스트림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사실은 독일하고 기타 나라들하고 진짜 무지하게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야 저런 거 지으면은 유럽이 소련에 정치적으로 종속화되잖아. 왜 지어 쓸데없이. 야 저거 계약하고 이런 애들이 있지. 계약업자들 전부 다 소환시키든지 쟤들 좀 뻔때 좀 보여줘가지고 저기도 전부 다 하지 못하게 손 빼도록 해. 라고 했더니 사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그게 진행이 못된 거랍니다. 못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서 서방에 뒤지잖아요, 사실. 네, 중간 기술이 많이 뒤지죠. 그렇죠. 무슨 기초과학이니 뭐 무슨 핵무기 만든다고 경제가 그럼 이렇게 촘촘하게 짜진 서구의 시민 그 경제라는 게 그게 굉장히 축적된 어떤 그런 그 인프라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무슨 뭐 갑자기 뭐
뭐 갑자기 뭐 잘 살아보세요 이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련 우주 항공국의 화장실은 항상 부서져 있고요. 아, 맞죠. 전화기는 항상 고장 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기술이 없는 그런 경제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첨단만 따졌지 국민 생활에 연관된 그 기술을 사회로 저변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한 게 큰 또 문제였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기술이 좀 딸리니까 그걸 서방으로부터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그러고서 많이 이제 야 그거 가서 그냥 꼬리 쳐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미국서 그거 알고 이제 저번 때인가 한번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막 가짜 기술 집어넣고 가짜 설계도 집어넣고 이래갖고 막 걔네들 이거 구했다 설계도 구했어 소련에 갖고 왔어 그래서 그거를 그 기계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폭발했어. 그런 경우는 한두 번이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래. 그런 일이 많았다고요? 많았대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역정보 활동이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외교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전인데 그 폴란드 자유노조는 그렇고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동유럽이 완전 도미노처럼 1900 몇 년이죠? 예, 85년 전후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죠. 네, 쫙 그러니까 도미노로 무너지잖아요. 아 근데 좀 신기한 게 당시에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당시에 이제 막시즘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 왜 무너졌지? 아니 사회주의가 좋은 건데 왜 무너졌지? 왜 사람들이 자기네들 체제를 사회주의가 좋은 체제인데 왜 내부에서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막 반항하고? 사회주의가 좋다는데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까지 경험한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지. 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얘네들의 그 레짐 체인지 그 안에 그 자유주의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레짐 체인지 방식이기도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소련과 동유럽 사회가 정말로 좀 사람들이 좀 살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나? 충분히 그런 사회는 되지 못했죠. 유고슬라비아 하나 빼면 네. 유고슬라비아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나 노동한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은 뭐 그 국가가 다 가져가려고 그랬고 여전히 그냥 그 경직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도 밥은 먹게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갔고 뭐 폴란드 또 어떤 나라 있죠? 체코슬로바키아, 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그래도 사회주의 하니까 그 전보다는 낫고 좀 사람들끼리 정도 통하고 참 좋다가 아니라 이건 뭐 이상하게 완전 무슨 사회가 그 국가가 기계로 들어간 듯한. 근데 왜 그런 식의 경영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뭐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세계 경영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만약에 제가 경영자라면은 그때 당시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이제 그 사회주의 한계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른바 막시즘의 한계지 사회주의 한계는 아니에요. 저기 장조레스는 공산주의자고 막시스트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뭡니까?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다. 사회주의는? 네. 개인 하나하나가 모든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주의의 가장 크다는 목표다.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집단주의 아닙니다. 개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발성, 창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어려워지고 이 사회 자체도 이상해지고 사회주의가 집단주의에만 빠져 있으면 인간의 개성이라든가 무엇보다 인간적 도덕적 개념 자체도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주의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게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게 네. 포인트야. 맞아.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죠. 이게 근데 아무래도 그 동유럽권에서 그런 게 좀 부족했죠. 그 운영의 노하우가 좀 부족했죠. 사회주의는 이렇게 너무 개인의 이런 걸 끌어올려주면 그 집단적 사회주의가 안 먹히니까 아예 안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 아예 안 가르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장조레스가 암살을 당하는데 하여간 복잡해.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념 내세우는 순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암살당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회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장조레스가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딴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사회주의가 그 슈팽글러 오스발드 슈팽글러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회주의가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주의죠. 막스주의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그 말을 독점을 내버린 거야. 독점을 내갖고 사회주의 그럼 지금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렇죠. 뭐예요? 막스이즘. 네, 막스 얘기 사회주의 자동으로 뭐예요? 생각나죠.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 착각도 뭐 어느 정도 과학적 사회주의 그것만이 사회주의고 딴 게 무슨 공상적 사회주의. 딴 거는 바보 멍충이 사회주의. 요렇게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회주의는 여러 개 사회주의가 있다.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도 있고 프랑스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여기 뭐 한국 사회주의도 있고 일본 사회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회를 어떻게 중시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물론 그 슈펜글러는 그 비스마르크 그때 그 시스템을 가장 이게 모델이 좋다. 요게 사회를 위하고 전체가 다 같이 손잡고 전체를 위해서 그렇다고 개인이 희생되지도 않고 전체가 개인을 보호해주고 개인이 그렇지. 저기 전체화되고. 예.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막 괴롭히지도 않고 재산권 당연히 있고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그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는 거꾸로 얘기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자본주의가 바로 막스즘이다라고 이제 긴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외교전 얘기까지 했고요. 외교전 얘기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랑 전쟁 21년째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거기 이제 친소 정권을 박아 넣으려다가 이제 그거를 실현하는 된통 걸렸지. 그 동네 무자헤딘 애들 알잖아요. 거기 그 이슬람 애들 걔네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수골들이지 진짜로. 걔네들한테 거기 미국이 가가지고 야 너희들 저기 이슬람 부족 맞아? 나 미국이야. 너희들 야 무신론을 주장하는 소련 새끼들이 와서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발라 꼬발려 먹어도 괜찮냐? 안 괜찮지? 알라가 허용하지 않겠지? 싸워야지. 오케이. 무기 필요해? 돈 얼마? 돈 필요해? 뿌렸어. 싹 뿌려가지고 부족들 룰루랄라지. 돈 들어와 무기 들어와 뭐 스팅거스 미사일 무슨 없는 게 없어. 최첨단 장비가 다 들어와 펜타곤에 있는 게. 그래서 그걸로 계속 발목 잡으면서 결국은 친소 정권이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구사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소련의 핵무기 우세가 확실히 맞아요. 그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별들의 전쟁 아시잖아요, 그죠?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 그 다른 말로 이제 전략방위 구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완전히 뭐 도저히 어떻게 뭐 따라올 수 없게 하여튼 뭐 돈을 쳐발라가지고 소련이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결국 찢어졌잖아. 아니 근데 전략방위 구상이 있잖아. 잽 한 거거든. 잽. 스트레이트는 어퍼컷이 아니야. 네. 하겠다고 해갖고 소련을 속인 거예요. 하겠다. 근데 거기에 돈 안 들어갔어. 진짜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소련이 당했어. 소련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외교적인 삶의 의지가 별로 없었어. 그때 체르넨코, 뭐 안드로포프, 뭐 3달 만에 죽고 1년 채 안 돼서 죽고 무슨 서기장을 그 죽을 사람들을 자꾸 뽑아놔. 그런데 아파서 뽑았겠어? 누군가 죽였겠죠. 그 정도로. 그리고 저기 그 1789년인가 88년에서 89년 사이 1년 사이에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막강한 그 군사적 권력을 행사하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인가 네 나라 사령관, 바르샤바 조약 기구 사령관, 최고 총사령관이 4명이 모두 죽어요. 야, 죽인 거네. 누가 죽인 거지. 근데 4사람이 모두 강력하게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지금 거기 소련의 나토. 네, 그렇지? 보수파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보수파인 그 총사령관 4명이 모두 1년 내에 사망하고 독살당해 죽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외교전도 있고 그 군사전도 있고 뭐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첩보전이 첩보 암살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소련 군계에. 네네.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수술해 놓고 우리 깡패 영화에 그렇잖아. 너 나 수술해 놓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일단 수술해 놨어. 수술 들어가고. 수술 들어가서 4명의 그 막강한 그
나토 대항자들 4명을 모두 죽여버리고 싹 죽이고. 그리고 온건파만 살려놓은 거예요. 아.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와 신사고를 하자, 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막 뭐 이런- 약간 이런, 그런- 고르바초프식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겠지. 맞지, 그렇지. 뭐 그렇지. 온통 고르바초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그 쿠바의 카스트로는 어. 공식적으로 그 암살 시도가 뭐 100번 가까이 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살아남았는데 맞아, 수백 번이네. 바르샤바 같이 조약기구 같이 더 힘세 보이는 조직의 그러니까 두목들이 그렇게 다 간 거는 또 어떤 그 이해가 안 된다. 네, 사유인가? 그죠? 네. 아니 그 근데 뭐-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1954년인가 스탈린이 독사를 당하잖아요. 쥐약 먹고 독사를 당해 스탈린이. 근데 이제 독살 아니라 그러지. 독사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동네도 그 의사들 그 의사 있잖아요. 예, 의사 7명이 잡혀가요. 그 주치의 뭐 이거 근데 죄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후르시초프가 그 다음에 스탈린 격하 운동을 일으키면서 수정주의를 딱 이렇게 나가면서 옆에 있는 중국이 스탈린을 격화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씨, 저건 뭐야 저거? 소련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부터 국경 분쟁 등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중소가 완전 중소 분쟁이 나면서 갈라져 버려요. 그것도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CIA 공작이야. 그러니까 중소 분열도. 완전히 중소가 이렇게 쪼개지면 지금은 중소가 완전 하나가 이렇게 다행이지. 딱 붙었잖아 이렇게. 생일 잔치를 둘이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심해 걔네들 이거 보면 완전히 그 찰떡궁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등 돌리고 그럼. 아니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 진짜로 이렇게. 아니 넘어갔다라기보다도 야 저기 소련 쟤네들하고 놀지 마. 저 새끼들 도우면 안 돼. 하면서 아니 왜 스탈린을 격화시키고 저 수정주의자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딱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고요. 이제 요거는 과거 진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자, 그러니까 보면은 소련 붕괴 정리를 해야지. 소련 붕괴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소련 붕괴 앞으로 미래에 의한 교훈은 뭐냐면 그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지 꼭 우리 편이다 우리 가족이다 해가지고 동맹과 동맹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 재정을 너무 쓰지 마라. 뭐 한국 같은 나라는 뭐 쓰지도 않겠지만 그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잠깐 그 교훈에 제가 잠깐 양념을 뿌리면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부 있잖아요. 중심부가 주변부보다 더 헐벗고 굶주렸던 곳이 그래. 바로 구소련이었어. 너무 고마워.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야. 예, 소련이 너무 고맙죠. 굉장히 고마운 나라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위성국들은 위성국들한테 되게 고마운 나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퍼졌어. 퍼즐을 참 많이 퍼졌으니까 너무 퍼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상대를 너무 순진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 소련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요. 뭐 오바마며 이런 건 너무 순진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독트린을 그대로 믿으려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했던 그 스타워즈 계획 그 거짓말이거든. 그 빨려 들어갔지. 예산 집행도 안 된 그냥 뻥친 걸 갖다가 거기에 자기들도 대항하겠다고 그 예산을 직접 풀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서 상대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 교황도 믿지 말아야 돼요. 교황청도. 네? 한 팀이지 뭐. 네, 고르바초프가 그랬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다 은퇴하고 나서 그 1999년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소련 붕괴는 저기 95%가 교황청 책임이고 5%가 소련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얼마나 소련 붕괴를 위해서 뛰어다녔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믿지 말라는 게. 교황청 역할이 어땠는지 좀 더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저기 고르바초프만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완전히 분열시킨 나라가 폴란드인데요. 그 폴란드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렇죠. 교황이 끊임없이 그단스크라든가 바르샤바를 찾아가서 자기 고향이랍시고 찾아가서 엄청난 도덕적 권위가 받쳐주니까 그래가지고 강론하고 하니까는 그 폴란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사회주의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것도 다 그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밑에 그 조직을 시켜가지고 자유주의에 대한 동유럽 자유에 대한 홍보를 전 세계적으로 펼칩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동유럽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지 않아도 간첩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대학교라든가 이런 막 자유주의를 막 퍼뜨리니까 아 이건 사회주의 완전 개판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80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벌어졌던 그 헝가리 봉기라든가 프라하 봉기 같은 것도 다시 재탕해서 써먹고 말이에요. 이게 다 교황청에서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무슨 군대를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황고 홍보 활동을 아주 너무너무 했다는 그러면서 저기 그 요한 바로 2세가 항상 로마 교황청에 시민들 모아놓고 가톨릭 교도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그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반공주의자다. 막 이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 사람들이 코너로 몰아버린 거야.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비스마르크가 그랬어요. 비스마르크가 종교가 없는 국가는 깡패들의 소굴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지금 정리한 게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지금 진행이 되네 이게. 그러니까 남을 믿지 말라는 거야. 예,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지 말라고. 게다가 적성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적성국인 미국을 왜 이렇게 믿어? 믿지 말고 그 줏대 있는 생각으로 외교전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누구죠? 붕괴의 단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왜 붕괴되었는가? 그 오를로프인가? 오를로프. 예, 오를로프 있잖아요. 그 소련 뭐 다음은 미국이 붕괴할 차례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를로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어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리투아니아인가? 라트비아인가? 뭐 하여튼 그쪽 사람 동구 사람인데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그 양반이 이제 케빈 맥도날드한테 배워. 그 사람이 배우는데 근데 자기가 미국에 딱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 고국에서 사회주의 하던 공산주의 하던 자기네 국가에서 얼마나 이데올로기 교육이 형편이 없었고 얼마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미국과 이 세계 자유주의 체제가 얼마나 간악한 체제인지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느끼는 뭐 그런 심정이 있잖아 이렇게 야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청년들에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멋지게 그래.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소심했지. 소심하고 소심했어. 그냥 무슨 쟤네들은 나쁜 나라야. 얘네 우리는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소꿉장난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대탕트 할 때 1979년 대탕트 시절이 오잖아요. 1979년, 78년, 79년 뭐 이때 그 소련 KGB하고 미국의 CIA하고 서로 교환 협정을 맺어가지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몇십 명의 그 요원들이 각 나라로 서로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방문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련의 KGB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항상 빠짐없이 그 CIA 요원들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의견이 단일할 수 있느냐. 소련이 미국한테요. 예. 어떻게 하면 언론을 저렇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여러 대답을 했겠지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는 그 소련 국민들은 프라우다나 프라우다 이런 신문이 정부 신문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나 미국 신문들은 개인들 신문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 민간 자본이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일류화된 거다. 그러니까 더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국가가 내는 것보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응답을. 그때만 해줬거든요. 해도 뭐 미국에 몇십 개의 언론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4개 아닌가? 5개라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소련의 금융 자체가 당시에 걔네들이 무역해서 돈 번 있잖아요. 번 돈을 영국 런던에다 갖다 맡겼어요. 걔네들이.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유로 달러 아시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게 걔네들이 당시에 소련이 지네들 그 금융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없어서 달러로 벌어. 원유를 그러면 무슨 마르크로 줘, 달러로 줘, 파운드로 줘. 그러면 그거 어디다가 뭐 집에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바로 금융 악귀들의 그 시티 오브 런던에다 갖다 맡긴 거야. 근데 당시에는 유로 달러라고 그래서 그래 유로 달러가 맡겼겠지.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유로 달러라고 해서 런던이 관리했어. 거기 이렇게 무슨 뭐 마피아들 이런 애들이 구린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린돈 갖고 장사해 먹는겠다 이거지. 원래 유로 달러가 90%가 거기에 있어. 옵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뭐 그렇게 돼갖고. 아유 바보. 역시 소련은 바보야. 그래갖고 제가 제일 멍청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진해 소련하고 지금 미국 세계 자유주체자 이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냉전이든 뭐 열전이든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그 적들의 아가리에 쳐는 거예요. 그 독립군 있잖아요. 네? 대한독립군의 군자금을 동경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소련의 금융체제가 바로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 안 망하고 백이겠습니까 그게. 유로 달러니 뭐 파운드니 모든 화폐 마르크니 엔화니 모든 거를 운용하는 게 누구? 당연히 그래. 유대 금융파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스파이더 웹.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웹상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상에서 무슨 삼장법사 안에 손오공입니까? 손오공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유로 달러를 맡겼대요? 뛰어야 그때 처음부터 맡겼어요. 맡기고 지네 나름대로 금융 시스템을 뭘 만들려고 했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안 됐지. 걔네들이 진짜 멍청한 게 핵무기를 만들 게 아니라 진해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걔네가 주로 대부분 저 현물 박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화폐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무슨 곡물 주면 너희가 무슨 뭐 트럭 몇 대 줘. 뭐 이런 단순 무식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와 진짜 보면은 무슨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국가 그 커다란 제국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 아니 안 망하는 게 이상해. 아니 진짜로 안 망하는 게 이상해. 자, 아니 어차피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에서 뭐 석유라든가 와인을 갖다 주면 어차피 거기서 수입을 하니까 이제 물물 교환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물물 교환이 체계화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제 체제냐고. 경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원시 사회지. 경제 개념이 없고 이렇게. 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욕하네. 경제 개념이. 세련된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착하기만 해가지고. 아니 사람들 심성은 착해. 당시 진짜로 제가 당시에 방문해본 있잖아요. 제가 방문해본 그런 구소련 구소련은 아니야. 전 다른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 그때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아직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정말 순박해요. 정말 우리 야바이꾼이 없어요. 진짜로 사기꾼 없고 진짜로 우리는 뭐 맨날 핸드폰에 맨날 사기꾼들 메시지 오잖아. 우리 맨날 술을 건너봐야 되는데 그런 머리가 없는 거야. 이 동유럽도 그렇고 소련이 대표적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좀 술을 넘어서 보는 머리가 좀 없고 전략가가 없어. 전략가가 없는 거야. 전략가가. 그 1983년에 레건이 꽁닥꽁닥 해갖고 쿠웨이트하고 사우디 석유 가격 폭락시켰을 때 그거 석유 가격 폭락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거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뭐 에이 그럴까 뭐 이러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교전이라든가 전략 이런 걸 전쟁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정보전을.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 이것도 국방을 하고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국가 또는 한 개의 조직 속에서 있잖아요. 뭐 제갈공명급은 안 되더라도 뭐 그 비스무리한 급으로라도 전략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싱크탱크도 있고. 국정원 직원들 보세요. 네. 골 때리잖아. 아니 국정원 직원이 무슨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아니, 고위 직원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 후배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배꼽 잡아 생각하는 지금도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에 아니 이거 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야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래 막 난리가 났어. 막 전 세계가 광난이야. 그러면 빨리 애들 풀어가지고 쫙 보고 야 코로나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거. 뭔가 속셈이 있지. 분명 어떤 뺑기 치는 거지. 뭐가 있지. 해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다 조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국익으로 쫙 끌고 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속을 빨고 살아요. 진짜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옆에 그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 뭐 그 아저씨 뭐 동네 아저씨들 만나잖아요. 동네 아저씨 매상이 10분의 1로 줄어. 10분의 1로 줄어서 진짜 가게 정말 자살 안 하고 사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야 이 새끼들이 전체 코로나 이거를 그레이트 리셋에서 이걸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매국노 아니면 바보야. 그렇지. 그리고 그걸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자국민이 철저하게 손해를 안 보고 자국민이 다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내가 한 번 얘기한 얘기는 두 번 다시 안 하는 성격인데 세상에 국민들의 그 경제를 개박살을 내놓고 개박살이야 지금. 이 마스크 쓰면서 격리하면서 건강도 해치고 건강도 해치게 만들고 이런 미친 정부가 어딨냐고 세상에. 근데 이런 수준의 정부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지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탄자니아의 대통령 죽고 나서 정책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뀌었어? 친 코로나로? 네, 친 코로나로 확 바뀌었어요. 친 코로나. 죽는데 말 안 듣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부보다도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자기 건강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을 고분고분 따라가는 순순히 마스크 쓰라면 쓰고 백신 맞으라면 맞고 하는 노예 새끼들이야.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아니 집에 보면은 인터넷 안 되나? 집에 와이파이 안 돼? TV 스포츠 보느라 바빠서. 야 진짜 내가 보면은 정말 황당해. 그래서 소련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하여튼 지도자와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정보하고 전략가들이 한 사회나 한 국가에서 정말로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리드를 해가지고 이끌어가면은 죽더라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암살당해서 죽더라도 그런 사람들 자꾸 배출해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얘기할 거 3개 있다고 하셨는데 1단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1단계도 안 끝나서 하나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그 구소련 붕괴 원인이 교훈 교훈까지 해서 일단은 멍청하면은 당한다. 멍청하면 당한다. 이제 그 얘기가 정확하게 그냥 멍청하면 당한다. 다 쉽게 얘기해. 그냥